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의 노관태입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무치약 환자의 심미수복입니다.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한 30대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고정성 부철물을 원하시는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이 환자분을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로 진행할 때 이 오른쪽과 같이 먼저 이렇게 심미적인 덴처를 넣어야 되겠죠. 심미적인 덴처가 있으면 이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수술 가이드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수술 가이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확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환자분 같이 치조제 흡수가 심하지 않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만들어진, 그리고 적절히 치아가 심미적으로 배열된 덴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환자분을 적절히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심미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의 위치는 결국 총위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웩스림 없이, 물론 웩스림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심미성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웩스림 없이 제가 덴처를 10년 정도 만들었는데요. 그 10년 정도 만들면서 이 정도 덴처가 외형이면 적절한 심미성을 가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 생겨서 오늘 그 기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환자분들마다 개개의 특성이 있고 우리가 덴처의 외형만으로 모든 환자에서 이 심미성이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 정도 외형을 가지면 어느 정도 환자의 구강 내에서 적절한 심미성을 가진다는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덴처가 세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진 중에 어떤 덴처가 제일 배열이 좀 심미적이고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 괜찮은 배열인지 한번 평가를 해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저희 학생들한테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학생들은 2번의 답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덴처만 보고 어떻게 이 덴처가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 심미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덴처에는 지금 모형이 다 레코딩 베이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인사이저 파필라도 안 보이고 인사이저 파필라에서 거리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덴처의 외형만으로 이렇게 심미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심미적인 덴처는 대부분 비슷한 외형을 가집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결과적으로 무치약 환자를 수복할 때 이 덴처가 심미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야지 결국은 심미적인 안모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심미적인 안모를 기준으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워서 그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가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이라든지 최근에 선생님들이 유행하는 임플란트를 이제 부분적으로 심어서 오로넥스 보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같은 배열은 보시면 이제 구치부의 교합 평면이 조금 낮은 모양을 보이고 전치부가 하악에 비해서 상악이 좀 굉장히 긴 모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2번은 교합 평면은 뒷부분의 교합 평면은 1번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데 전치부는 하악에 비해서 상악이 굉장히 좀 길어 보이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끔씩 선생님들도 이런 덴처를 보셨을 텐데요. 상악이 길고 하악이 짧은데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많은 원인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구각부가 좀 처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또 구각부가 처짐에 따라서 이 치아가 보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환자분들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이를 계속 내리다 보면 이렇게 2번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2번을 계속 치아를 내리지 않고 립 서포트를 더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3번처럼 확보하게 되면 치아를 조금만 내리더라도 우리가 적절한 순측 지지를 가질 수 있고 심미적인 안모를 얻을 수 있는데, 립 서포트를 이제 적게 상악 치아를 이제 안쪽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심미적이고 립은 꺼지는데 치아만 많이 보이는 그런 얼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번 같은 배열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가 치아 배열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학부 때도 많이 배웠고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이저 파필라에서 보통 7, 8mm 전방에 상악치의 순측연이 이제 위치가 되고요.
뭐 교합 평면은 보통 이게 진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상악 베스티불 간격의 2분의 1에서 보통 한 2, 3mm를 더한 게 상악 치아의 절단부의 위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덴처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이 방법만으로는 적절한 신미성을 얻을 수 없는 증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덴처의 외형을 평가를 하는데요. 오늘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분석을 하는 방법에 근본이 되는 세 가지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연구한 게 있는데요. 상악의 인사이저 파필라와 하악의 베스티불의 가장 깊은 부분이 시작되는 점은 대략 일치합니다. 제 연구에서 보면 대략 한 0.5mm 정도 상악의 인사이저 파필라의 중앙이 하악의 베스티불보다 앞쪽으로 위치되긴 하는데, 무치약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사이저 파필라가 리치 흡수가 이제 됨에 따라서 약간 전방으로 위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략 뭐 일치한다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 관계에서는 대략 인사이저 파필라가 하악의 베스티불이 깊어지는 시작점하고 일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유치학 환자에서 견치의 팁은 인사이저 파필라의 중앙하고 전후적으로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무치약 환자에서 인사이저 파필라가 전방으로 약간 이렇게 변형이 되면 인사이저 파필라의 약간 후방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하악의 견치의 팁은 상악 견치의 근심 라인 앵글 부위에 이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적으로 보면 하악 견치의 팁하고 상악 견치의 팁은 유사한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악의 베스티불을 기준으로 상악의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전제 조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이저 파필라는 하악의 베스티불과 유사한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덴처를 교합 평면을 기준으로 밑에서 봤을 때 하악의 베스티불에 상악의 인사이저 파필라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상악의 견치의 팁은 하악의 베스티불과 그래서 유사한 레벨에 존재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악의 베스티불이 인사이저 파필라라고 하면 인사이저 파필라를 기준으로 대략 한 7, 8mm 전방에 상악 전치의 순면이 위치하기 때문에 베스티불의 이제 두께, 변연의 두께를 고려하면 대략 한 4에서 6mm 정도의 하악 순측 변연에서 상악 전치의 순면이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덴처를 판단할 때 물론 인사이저 파필라를 기준으로 상악 전치가 어떻게 위치되는지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상악 덴처의 내면에서 인사이저 파필라의 위치를 기준으로 순면을 위치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치아 배열이 어느 정도 적절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덴처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 위치로 봤을 때 대략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작은 치아를 썼을 때에는 이런 아치가 만들어지지 않고 대략 적절한 사이즈를 치아를 썼을 때 이런 아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견치의 아치가 적절하면, 육전치의 아치가 적절하면 보통 견치의 디스탈부터 하악의 덴처에 가려서 그리고 이제 소구치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 하악 전치의 순측 변연에서 상악 전치의 순면까지 뒤집어서 봤을 때 4에서 6mm 정도 보인다고 했으면 덴처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덴처를 옆에서 관찰했을 때 상악 전치의 순면은 하악 전치의 순면에서 대략 4에서 6mm 정도에 위치하게 되면 보통은 적절한 위치인데, 이 케이스는 이제 클래스 1인데요. 클래스 3에서도 제 경험상 이 룰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클래스 3에 대해서 상악 전치의 인사이저 파필라에서 순측까지의 거리가 뭐 몇 밀리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연구가 되진 않았지만, 제 경험상으로 클래스 3 환자에서도 이 룰을 적용하면 대략 심미적인 안모가 나오는 것을 그동안 많이 경험을 했고요. 뒤에 증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아의 정확한 위치를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셨다시피 순측의 변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인트라오랄 스캔으로 뭐 알베올라 리지를 스캔하고 그 리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치아 배열을 해서 우리가 심미적인 치아 배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순측 변연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치아 배열을 평가할 수가 없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덴처를 만들 때 인트라오랄 스캔을 사용하는 것을 별로 선호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뭐 덴처를 만들더라도 알지네이트 인상을 떠서 알지네이트 인상을 스캔한 거를 이제 반전시켜서 그 반전시킨 데이터로 우리가 뭐 아날로그 덴처를 만들 수도 있고 디지털 덴처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치아의 위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변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전망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이제 덴처를 하면서 환자의 안모와 그 치아의 위치와의 그 덴처의 외형과의 관계를 보면 이 환자분은 지금 같은 덴처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하얀색 덴처인데 이거는 트라이얼 덴처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덴처를 만들 때 왁스림 없이 만드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체의 정보만 주고 어떤 수평 수직의 정보만 전달해서 덴처를 만드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초창기에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실제 왼쪽 덴처를 끼고 있고 디지털 덴처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이제 트라이얼 덴처를 제가 이제 디지털 덴처 컴퍼니에서 이거를 받았는데요. 보면 치아의 미드라인 뭐 이런 것은 맞을지 몰라도 치아의 순설측 위치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그럼 구치부도 굉장히 지금 뒤까지 위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런 형태가 사실 우리가 많이 보는 덴처의 어떻게 보면 뭐 외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악 전치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리지에 그냥 올라와 있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덴처가 들어갔을 때 환자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위치는 상악치아가 굉장히 좀 앞에 위치된 것처럼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겠지만, 환자분은 굉장히 상순이 지지가 잘 되고 얼굴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밝은 미소를 보이는 이런 얼굴이 이런 얼굴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트라이얼 덴처 같은 이 상악치아가 약간 안쪽으로 위치가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끼시던 덴처보다. 그러면 상순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죽어 보이고 버밀리언 보더도 뭔가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죠. 상순의 모양이 아까 전에 비해서 좀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무치약 수복을 한다는 것은 리지 위에 치아를 얻는 게 수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버티컬 디멘전이 적절한 버티컬 디멘전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상악의 아치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려면 전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치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무치약 환자를 수복하는 경우는 약간 고연령대 환자분인데 젊은 분들보다는 약간 구각부가 처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하악 전치가 많이 보이고 보통은 상악 전치는 안 보이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복하는 환자분들은 치아가 좀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최근에 뭐 제가 고령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밝은 치아를 선호하고 뭐 웃을 때 치아가 어느 정도 좀 보이는 상태를 선호하지 전혀 치아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의치를 꼈을 때 아니면 수복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얼굴이 젊어 보이는 얼굴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분들의 상악치아의 위치보다는 약간은 상악 전체의 위치를 조금 다르게 해서 우리가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연구를 보면요, 최근에 일본에서 했던 연구인데 유치약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티블 간격에 상악 전체의 비율이 한 5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가 돼 있고, 무치약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악 전치를 그래도 심미적으로 우리가 심미적으로 수복한다는 것에는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발음을 할 때 상악 전치가 보통 한 7, 80% 정도 보이게 되고요. 무치약 환자분들은 7, 80% 정도 보이게 하면 보통은 이제 또 너무 이렇게 젊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한 5, 60% 정도 보이는 정도로 우리가 수복을 하는데, 그 정도 길이를 우리가 수복을 한다고 했을 때 무치약 환자분들은 대략 한 64% 정도 요 정도가 되면 보통은 약간 심미적인 전치 배열의 전치 길이가 보통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웩스림이 없더라도 우리가 베스티블하고 인사이저 파필라의 위치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의치를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인상 데이터만 있고 실제 덴처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희 진료실에서 덴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다음에 덴처를 껴드리기로 했는데 덴처를 못 껴드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덴처를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는 제 환자분의 스캔 데이터가 뭐 한 대략 200쌍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이제 보험 위치를 껴드리기로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사실 치아의 위치 정보도 아무것도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치들을 기반으로 제가 이제 배열을 하고 이 배열을 한 거를 이제 보험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치아를 배열할 수 있는 실제 치아를 꽂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배열을 하고 요거를 이제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메모를 해서 인젝션 타입으로 이제 레진을 전입해서 예, 의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클리니컬 리마운팅을 해서 이제 조합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환자분을 껴드렸고요. 다행히 환자분은 뭐 전혀 불편한 거 없이 또 심미적인 안모가 나오는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이런 부분이고 저는 상하악의 어떤 인상 데이터의 관계만 있으면 뭐 큰 오차 없이 이런 심미적인 안모를 가지는 배열을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개의 환자분에 따라서 뭐 조금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뭐 조정할 게 임상적으로는 크게 많지 않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배열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뭐 전방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이 배열을 지금 교화면에서 찍은 건데 인사이저 파필라와 우리가 리치 관계가 보이죠. 인사이저 파필라를 기준으로 대략 한 7mm 정도 전방에 상악전치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인사이저 파필라의 같은 전후방 레벨의 견치의 위치가 되어 있고 이 환자분은 그냥 봐서는 이 배열이 크게 이상하지 않네라고 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교과서적인 기준 인사이저 파필라의 어떤 거리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베스티블 간의 간격이 2분의 1에 따라서 우리가 상악 전치가 위치됐기 때문에 뭐 크게 이상한 배열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측방에서의 우리가 덴처를 관찰했을 때 하악 전치 하악의 순측 변연에서 상악 전치까지의 거리를 보면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게 되죠. 이 환자분은 클래스 3 환자분인데요. 클래스 3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제 경험상 하악 순측보다는 상악 전치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지 심미적인 얼굴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가 굉장히 절반 정도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입안에 들어가면 덴처의 치아가 잘 안 보이지 않을까, 순측 지지가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사실 덴처만 보고도 우리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이 실제로 이 웩스 덴처를 꼈을 때의 사진인데요. 보면 하악 전치만 보이고 상악 전치는 전혀 보이지 않죠. 우리가 뭐 연세가 들면 상악 전치가 안 보이는 게 자연스럽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환자를 수복할 때는 우리는 어느 정도 뭐 적절한 얼굴, 심미적인 얼굴이 얻어지고 웃을 때도 상악치아가 좀 어느 정도 보이는 젊어 보이는 안모를 대부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수복을 해주는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분을 임플란트 치료를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고정성 보철물이 위치가 되면 상순이 굉장히 꺼져 보이고 임플란트 보철을 이제 구강 내에서 보면 예뻐질 수도 있겠지만 환자의 분이 이제 거울을 보고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는 비심미적인 안모에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죠.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구된 걸 보면 클래스 1에 비해서 인사이저 파필라에서 거리를 뭐 클래스 1에 비해서 한 5mm 정도 늘려야 된다는 연구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실 클래스 3와 클래스 1이라는 관계가 어떤 이게 기계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뭐 하악이 뭐 2mm 나온 것도 클래스 3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5mm 전방으로 위치된 것도 클래스 3라고 할 수 있는데 상악 전체를 클래스 3라고 뭐 무조건 이렇게 5mm 위치시키는 것도 뭐 임상적으로는 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클래스 3를 보는 기준, 배열을 할 때의 기준은 저는 하악 순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클래스 1과 유사하게 보통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상악 전치를 배열했을 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적절한 신미성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인사이자 파퓰라에서 뭐 14mm, 15mm 정도에 위치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을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약간의 클래스 3 환자분인데요. 전방에서 치아 위치를 봤을 때 뭐 크게 배열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경험이 많은 기공사 선생님이 하신 배열입니다. 물론 왁스림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았지만 이 환자분의 지금 측면에서의 리치, 그 다음에 하악 순측의 베스티뷴 간의 관계를 보면 하악 인사이자 파퓰라가 하악의 리치보다 약간 뭐 설측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순측까지 보면 대략 뭐 한 7, 8mm 정도 하악이 약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mm 전방에 이제 파란색 선이고요. 인사이저 파퓰라에서 한 8mm 전방이 파란색 선이고, 이 위치를 기준으로 보통 지금 이제 치아가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상악 전치의 순설측 위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총위치를 우리가 수복을 한다는 입장은 결국은 전치는 심미적인 수복을 해주는 것이죠. 이 환자분이 발치되기 전에 뭐 크로스바잇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수복을 할 때 크로스바잇을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결국은 전치가 기능을 하고 절단을 하게, 그리고 심미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크로스바잇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3 환자분들은 상악 전치의 순측 지지를 조금 더 줘야지 심미적인 얼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인사이자 파퓰라에서 뭐 어떤 8mm 전방의 치아를 위치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환자분들은 순측 지지가 잘 안 되고 비심미적인 얼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환자분을 고정성 보철을 상악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약간은 타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정성 보철을 하기 위해서 상악 전치를 너무 순측을 위치시키면 경우에 따라서는 푸드 리텐션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GBR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적절히 이제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그런 순설측 위치를 조금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덴처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심미적인 얼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심미적인 기준을 우리가 알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치아 배열이 교과서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열이 된 상태지만, 이 덴처를 저는 이제 봤을 때,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환자분의 덴처를 구강 내에 적용하면 분명히 입술이 모양이 좀 예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바로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후 사진을 이제 곧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환자분을 클래스 3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악 인사이저 파퓰라가 하악 베스티뷴보다 약간 후방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레벨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클래스 1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상악 전치를 아까 이제 클래스 1 기준으로 보통 상악 전치를 약간 전방에 한 4, 5mm 전방에 위치를 시켜서 배열을 수정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웩스덴처 같은 경우는 체어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물론 다른 치아의 위치는 다 그대로고요. 이 위치가 이제 적절하다면 다른 치아들도 약간은 수정을 해야 되겠죠. 하악에서 보통 관찰을 하면 조금 배열이 편합니다. 이 상악 견치가 입술 지지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견치 위치가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견치의 서포트가 부족해지고 버밀리언 보더의 형태가 보통은 부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룰로 견치를 한 4, 5mm 정도 협측으로 위치를 시키고, 중절치도 한 2mm 정도 순측으로 위치를 시켜서 이렇게 육전치의 위치 관계를 바꿔주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입술이 좀 편안해지는 입술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상악의 굉장히 우측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기 전이고, 이제 우측이 이제 수정한 후인데요. 보면 뭐 버밀리언 보더의 형태나 전체적인 얼굴에서의 어떤 입술 지지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형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뭐 굉장히 이렇게 좀 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 덴처 외형만 보고 심미적인 구강 내 들어갔을 때 이 위치가 치아 배열이 심미적이겠구나 아니겠다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스승님이신 최대긴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비행기는 비행기답게 생겨야 되고 틀니는 틀니답게 생겨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셨었는데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의치를 그동안 많이 이렇게 만들면서 또 환자분의 이 치아 배열이 어느 정도의 심미성을 가지는지를 관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형태의 기준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대부분은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무치약 환자를 수복할 때 이 심미적인 치아 배열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국은 고정성 보철물도 계획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치아의 위치를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사이저 파필라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베스티불 관계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무치약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한번 환자분을 보시면 조금 진단하고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 그동안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짧은 강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